이번 순서는 시리어스 게임에 대해 참가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서 강연을 진행해 주신 연사 4분과 패널리스트 분 3분을 모시고 Q&A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얀빌렌 후이스만 대표님, 그리고 예룬밤 마스트리즈 의장님, 염은숙 위원장님, 이경민 교수님, 김병철 박사님, 유재광 박사님, 그리고 포스텍 유희천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강연도 해주시고 이제 또 많은 저희 관람객들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Q&A 세션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이 세션은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김병철 박사가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병철 박사에게 마이크를 한 40분여 정도 넘길 거고요. 저는 마지막에 폐회 인사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박사님 자유롭게 그리고 경품 얘기도 좀 해주시면서 진행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세요. 네, 소개해 주신 김진택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어리스 게임 포럼 Q&A 세션을 사회를 맡게 된 김병철입니다. 앞 포럼에서 사실 4분의 연사님이 굉장히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저도 많은 배움을 얻었고요. 그래서 질문할 것들이 저 자신부터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전부터 사전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이미 받아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도 조금은 취사 선택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아까 강연 들으면서 또 굉장히 재밌는 의문이 생기셨던 분들에게는 직접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 그 질문에 답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관심이 갈 만한 내용은 제가 본의 아니게 산타클로스가 됐는데요.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에게 드릴 선물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 네임택도 있고 블루투스 헤드셋, 그 다음에 배터리, 보조 배터리,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이 SKT에서 나온 그 소형 빔 프로젝터가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집에서 크게 영화라든지 게임을 감상하실 수가 있으니까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모든 연사분들은 기본적으로 4분 연사분들은 다 아실 것이고 그 이외에 패널분으로 참석해 주신 유희천 교수님, 그리고 많은 박수 부탁드리고, 또 다른 패널분이신 유재강 박사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소개드렸던 김병철이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제가 첫 질문을 이 보드에서 먼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일렬로 진행된 거 보이시죠? 이게 다 똑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이 많은 질문들 중에 똑같은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이제 짧게 임팩트 있게 썼던 건데 얼마인가요? 역시 우리는 이제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따라서 실제 이런 CRS 게임이 만들어질 때, 그리고 만들어지고 나서 활용이 될 때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유저 입장에서는 얼마를 주고 사야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연사분들 다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거 가지고 실제로 돈을 벌어 보셨던 미스터 후이스만에게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that's a good question. Making a game, a serious game, is there is an extra cost factor to it, and that's the first phase. That's the analysis phase, where you really have to translate the goal of the game into the core gameplay. If you don't do this, you have a fun game and you don't learn what you need to learn.
So that's an added cost. Business-wise, there are several different approaches. We do a lot of work for hire, so we just have clients pay us for developing the game. We work with license modeling. And the price that people are willing to pay really depends on the quality of the game. So the game that we did, the ABCDA game, has a very high quality. And hospitals pay about 100 euros per player to use the game. We also develop games with a less complexity, with less effect. And then it could be like 5 to 10 euros per player. So there are different ways of earning money, and we do them all. And in regard to the cost, it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because you can make a very simple game that is very effective, or you can make a very complex game that is not effective at all. So that really depends on what kind of game you're going to develop, the cost. And in return to, or the other aspect is the gain. What do you gain? And well, you can sell titles, of course, but the real gain is in the effect of the game. So if you create a game for therapy, for instance, in which you can do a part of the therapy at home instead of at a hospital, you can save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So there's a lot of potential, economic potential, in creating games that create certain effects that are now being created by means that are more expensive.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분들 얼마 드는지에 대해서 더 답변을 주실 수 다음 또 기회를 그러면 기획을 해보고 우선 첫 질문 재밌는 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금 관중석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재밌으면 이기는 거다. 여명숙 위원장님이 지원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블루투스 헤드셋이니까 좋은 질문 해주시면 제가 요거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번쩍 들어주세요. 없으십니까? 선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네. 어디 손?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마이크 좀 전. 네, 부산대학교 3학년 현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게임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얼마나 지원될 예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일단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역시나 돈에 대한 질문이 이제 후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돈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이런 데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선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잘 지원이 됐기에 저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이 저부터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도 제가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Well, there's several programs in the Netherlands. There's, for instance, a program carried out by our national research organization that really stimulates the interaction between creative industries and researchers. Lots of proposals are handed in that call regarding application of games. Then there's, like for instance, the Dutch Game Garden gets funding from Europe and also the Netherlands that helps to stimulate economic growth of smaller companies, for instance. There's programs, well, the Dutch government also acts as a launching customer. So they really said to themselves, we want to try to apply games also in our domains. So these are 3 examples. I don't know if you know of any other government funding in this regard, but research, R&D kind of funds, technology, and economic potential funds.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얼마만큼 펀드가 나오는지는 정부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아까 이제 국회의원님도 오셨었는데 그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뭐 미래부, 문체부, 산자부 등에서 리서치 프로젝트로는 꽤 많은 펀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받아서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많이 지원받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지만 꾸준히 계속 지원이 이어져 오고 있고 저희가 이런 포럼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큰 이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기 지금 이 포럼에서 이렇게 진행된 게임들이 이렇게 절반이 확대되면은 기존의 게임의 모습들이랑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질문을 다 잘 못 들었는데요. 다른 얘기 때문에 혹시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신 분이 있는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질문을 한 번만 더. 기존 게임하고 지금 CRS 게임이 도입이 돼서 저변이 확대되면 사회 경제적으로라든지 쉽게 말해서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습이 변화가 뭐 그런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기능성 게임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경민 교수님이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굉장히 좀 넓은 범위의 그런 질문이라서 제가 조금 나눠서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게임을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쪽으로 게임이 더 됐을 때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바뀔까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아마 게임을 실생활 어디서나 다 게임처럼 살고 있는 세상이 될 거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게임 그러면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혹은 어디 다른 장소에 가서 혹은 사행성 게임 같으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게임은 사실 게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게임이었다면 아마 앞으로는 실생활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게임처럼 실생활들이 구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를 들면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전에는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게임과 공부가 따로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응급실에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의과대 학생들한테 가리킨다는 거는 그거는 공부였고 게임은 또 다른 거였고 근데 이게 가서 그 아까 보여주신 그런 게임을 직접 하면서 배우면 그거 자체가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염영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든지 놀다 보니까 공중부양됐다. 이제 그 뜻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게임은 아마 게임이라는 인식 자체가 흐려질 만큼 실생활에 녹아들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게임에 대한 개념은 특별히 그걸 목적으로 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고 우리 실생활 전체가 다 게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 그런 개념을 조금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여기 질문을 받겠는데요. 약간 더 이번에는 휴대폰 보조 배터리. 네. 게임이 그러니까 게임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 사회에 어떤 뭐랄까 영향을 줄 것인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라든지 하는 전문 분야에서 의료 분야에서 어떤 그 영향을 줄 것인지는 이제 그 게임이라는 게 뭐 아시는 분 같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능성 게임이 그동안에 그 게임에 있어서 그 역기능을 순기능 쪽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리라고 저희들 기대를 하고 그동안 이제 공학 분야 하면은 좀 재미없는 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딱했고 그런 것을 저희들도 공학이라는 요소가
게임이란과 이렇게 접목, 융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에 좋은 기능을 할 것인지. 그래서 아까처럼 그 게임을 즐기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미리 알게 되고 또 치료도 되게 되고 또 저 의학생도 뭐 의학도들한테는 어떤 수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 향상이 되고 또 좋은 수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등과 같이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부터 잘 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성 게임이 커다란 사회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그것이 저희들 경제적으로 크게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능성 게임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초창인가요? 좀 어느 정도 도입기를 지나서 지금 성숙 단계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좀 잘하지 않는가 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뭐 다른 여러 분야 또 인문학 그리고 또 이렇게 스포츠라든지 여러 분야가 같이 융합돼서 좋은 시너지, 뭐 좋은 스토리 그 스토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에 커다란 효과를 줄 때 우리가 좋은 우리 게임에 있어서 약간 후발이지만 좋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좋은 리더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한마디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기능성 게임이 나와서 어떤 영향을 사회에 미치느냐는 역할도 관점도 생각을 해볼 일이지만 사실 그 반대의 관점도 생각해 봄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 것은 다들 잘 아실 테고 그 기술이 결국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직업을 바꾸고 있죠. 없애고 있죠. 우버, 그 다음에 자동 운전, 인공지능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있던 직업을 없애게 만드는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무엇을 그때는 해야 될까? 그리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하고 배우고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은 기계가 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형태의 공부, 그런 형태의 일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능성 게임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자들에게는 작게는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망설이지 말고 해주시고 혹시 제일 좋은 선물 이걸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훨씬 더 좀 큰 질문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아주 간단한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해주시면 예. 없으십니까? 네. 질문 영어로 해도 돼요? 네. How did you begin like creating games? Like when did you start and how did you start? In 1997, I graduated in a master's degree interaction design. And in those days, there was, at least in Europe, no game design education. So first we were designing interfaces, and I found that pretty boring. So then we started to design games, and so that's how we ran into the game industry. And we started with CD-ROMs for kids, and then we grew. I graduated on SimCity by Will Wright in 1997, and doing research on it, I found out that people actually learn a lot by playing these games. So I was really interested in that, and after having my own company in software, which became a good success, I was still interested in the games, and I was asked to become a professor at Utrecht School of the Arts, and there we developed a game design development program, bachelor and master program. From 2002 on, we started to educate game design
to young people. And because the Netherlands at that time hardly had any game industry, we really wanted to focus also on creating serious and applied games and games for alternative devices. So that is basically what I did, and after that I became an expert in the domain.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몇 가지 질문들을 연사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오큘러스 리프트, 그러니까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고 하는 게임을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게임을 할 때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거, 그런 몰입형 게임을 할 때 어지러움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시력에는 지장이 없을까, 그런 어지러움을 해결할 방법, 그다음에 그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신경학자이시고 의사이신 이경민 선생님이. 네. 얘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그 버추얼 리얼리티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버추얼 리얼리티가 아니더라도 그냥 모니터 상에 놓고 어떤 게임을 해도 그게 소위 스크린 시크니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배멀미 하는 거하고 거의 마찬가지의 증상들이 생기죠. 근데 이 배멀미가 생기고 뭐 이렇게 스크린 시크니스가 생기는 이유는 신경과학적인 그 해명을 우리가 하자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자면, 그 시각하고 우리의 평형 감각 하고의 괴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뇌에서 그거를 제대로 종합을 못해서 그게 계속 에러 시그널이 올라오고, 그 에러 시그널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 이제 뇌 속에서 이렇게 어지럼증 생기고 뭐 불안감 막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토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계통들이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오히려 오큘러스 리프트의 경우에는 그 머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를 센싱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 평형기관하고 시각기관 사이에 미스매치가 오히려 적어요. 그래서 오큘러스 리프트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는 그 사이드 이펙트 혹은 부작용이 더 적을 수 있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게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여기 써보신 분들 혹시 계세요?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시도를 업계에서 꽤 오래 많이 큰 대기업들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저희가 그 서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에서 수년 전에 이제 용역을 받아서 신경학적인 부작용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를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도 한 30분 이상 그걸 쓰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디스플레이 상에서 나오는 이런 장면들하고 내 전정기관을 통해서 올라오는 평형 감각이 계속 미스매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지속적인 불안감을 조정하고 이런 이제 부작용들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신경학적인 연구도 좀 필요하고요. 그걸 해소하기 위한 테크닉을 개발해서 그게 이런 브레인 피지올로지 자체에 잘 수능적인 혹은 그거를 잘 맞춘 그런 맞춤형의 솔루션이 만들어져야만 아마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오큘러스 리프트는 헤드 무브먼트 자체를 모니터링하면서 디스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각과 그다음 평형 감각 사이의 미스매치는 조금 줄어들 수 있고, 그게 오히려 그런 사이드 이펙트는 더 적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질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 하더라도 토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노인들은 어지럼증을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어지럽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더 증폭시키면 그거 아마 사용성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질문에 그 이제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오면 그 거기에 그
그 제작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라는 질문으로 그 치환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답변을 이경민 교수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지금까지는 제작은 제작, 그다음에 심의는 심의 이렇게만 이해되어 왔었는데요. 저희가 심의할 때는 지금 4가지의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능, 그다음에 청소년 이용 불가. 그럼 말하자면 18세 이상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행성은 아예 등급이 거부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5 중에 하나를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수백 개가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이제 그 전문 요원들이 앉아서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온라인 모니터링 통해서 또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새로운 플랫폼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직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엄밀히 말해서는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신체 발달 연령에 따라서 이게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비근한 예로는 저희 동네 사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10살짜리 꼬마가 저랑 친구인데요. 그 친구한테 이 오큘러스 리프트를 씌워주고, 그때 삼성 기어 VR이었습니다. 그걸 씌워주고서 게임을 하고 가지고 놀아라 그랬더니 그 다음 일주일 후에 저한테 리포팅을 해주기를 아직도 저는 뱀이 내 목을 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는 3살 더 많은 6학년인데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는데, 이 친구는 학교 갈 때, 이 10살짜리 친구는 학교 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 충격이 너무 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 이제 심의의 그 가이드라인에, 그 심의의 기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하려면 이제 백단에 이렇게 사이언스가 강하게 인볼브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또 저기 청중 중에 좋은 질문 해주신 분 계셨는데 다 연관이 됩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다음에 지금의 그 우리나라 게임 산업 돌파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가 지금 한참 우리 그 상승세를 타다가 지금 꺾였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의 그 플랫폼이나 아니면 또 모바일에 빨리 못 갈아탔다거나 하는 거 넘어서서 그 아이템 판매나 뭐 이런 데만 또 수익 모델을 올리는 그런 좀 컨텐츠 창작력에 집중하지 않았던 그런 그 뭐 기업체들의 반성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거 떠나서 새로운 돌파구는 정말로 지금 아주 고급 수준의 이런 정보들, 기술들을 잘 활용하고 제작의 그 가이드라인이 곧 그 심의나 규제의 단서가 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연동되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지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방금은 이제 그런 아주 극몰입적, 극사실적 게임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우려들을 이제 좀 궁금해하셨다면, 이번엔 그 반대로 어떻게 그렇게 극사실적인 게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거를 좀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시각적 효과만으로 스키 점프의 실제 느낌이 나게 했나요? 시각을 넘어 걷는 것도 표현할 수 있나요? 실제 스키 점프장에서 뛰는 느낌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리얼했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류재강 박사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오전에 시연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가셨는데, 그 보여드리면서 이제 옆에 서서 있으면서 드는 느낌은, 이제 가만히 서서 오큘러스 리프트 DK2를 착용을 하고 이제 시연을 하시는데,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몸이 앞으로 뒤로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걸 이제 제가 옆에서 잡아드렸거든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질문은 결국은 이제 시각적으로만 정보가 제공되는데, 그 시각 경험만으로 내가 진짜로 스키 점프대에서 아래로 활강을 하고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가고 그다음에 착지하는 느낌을 받게 해준다는 건데, 그게 결국은 이런 HMD를 활용한 그런 이제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핵심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있을 때 양쪽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버스가 동시에 출발을 하고 내가 탄 차는 출발을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탄 차가 뒤로 후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제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물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환경들이 뒤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세상이 뒤로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착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각 시스템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주로 오큘러스에서 주로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특히 방금 얘기했던 그런 시각 정보만으로 내가 앞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 중심시와 주변시를 나눠서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주변시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쪽 그 중심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서 많이 벗어난 위치에 있는 자극들인데 이쪽에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세포들은 움직임에 관한 정보에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관한 정보들이 민감하다는 걸 잘 알고 주변에 있는 그 화면의 픽셀들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 자극을 제공을 해주면 이제 그걸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이 앞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원리들이 적용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시 청중석에서 제가 질문을 받겠는데요. 이번엔 드디어 그 큰 선물입니다. 이거 빔 프로젝터고요. 소형이라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한 집에서 큰 화면으로 영화도 게임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저쪽 그 검은색 여자분.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역시 선물이 크니까 질문도. 첫 번째는 그 영어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Okay, so this is a question for everyone. So if you think about a developing country who has never suffered, who has never seen this computer, televisions, or any other game instruments, and we're like in the developed countries who already have experience from ICT and games, and there's huge gap between those people. So as an entrepreneur or CEO or any like doctor representative, like this is a big question for like for the world in terms of international community. Is there any concern or is there any plan for you to? Have you thought about this like big gap when you were like contributing that? Your company or your position. 모두에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네. So the question is addressing the gap between countries that don't have much access to technology and nations that have a lot of technology. I can not speak from my own experience, but I know a company in the Netherlands. It's called Flavor. The company, and they have done a project in, I believe, Africa. There's several villages where children at the moment don't have any education at all because there's no teachers. And they developed a project together with an NGO from the Netherlands, and they handed out iPads to these children with learning games on them. And now these villages are starting to educate themselves. So I think with technology, and you have initiatives like Nicholas Negroponte's $100 laptop and things like that. The technology is getting cheaper and cheaper, and there might be a day that Africa has an advantage to us because we march backwards into the future. So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issue to address, and there's possibilities to also do something for the good there, I think. 그 아주 중요한 그 우리가 뭐 사회 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의학 분야에서는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뭐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 ODA라는 게 있습니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그러니까 공적 개발 원조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이코노믹
그 선진국이 이제 후진국을 뭐 도와주는 이제 그런 전 세계적인 이제 경제 어떤 무브먼트인데, 그거를 사실 이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저개발국에서 그 ODA를 효과적으로 할 때 이런 IT, CT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토픽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서울대 의대 소속이 돼 있고, 저희 이제 기관 중에 글로벌 헬스 혹은 글로벌 메디슨, 그래서 글로벌 의학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개발국 동남아시아 국가나 이런데 그 보건의료 원조 사업 같은 걸 많이 기획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이제 직접 경험했던 거는, 지금 이미 그런 개발 원조 분야에서도 이런 IT 산업이나 이런 것들의 그 파워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이 저개발국에서 우리가 시공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크고 사람들이 직접 컨택을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게 장애가 많은데, 그런 거를 오히려 IT 산업이나 ICT를 이용해서 그런 거의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기획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산업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역시 선진국이 예를 들어 후진국을 계속 종속시키는 그런 큰 프레임 하에 이게 계속 발전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후진국들이 자체 개발을 할 때 훨씬 유용한 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측면도 있다 하는 거를 실제 경험상으로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게 앞으로의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계화의 이제 그런 큰 물결 속에서 이게 자꾸 그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갭이 커지는데, 그거를 계속 이 추세로 나가면 도저히 갭을 메꿀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좀 암울한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ICT를 이용해서 오히려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좀 혁명적인 파워가 있다는 거고, 뭐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자면요, 저희 이제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애드로이드 앱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 저개발국에 있는 심장병 환자들, 애들, 특히 이제 류마티스성 심장 질환이 사실 저개발국에서만 굉장히 많이 있고 선진국에서 이제 다 없어지는 그런 병인데, 그런 병을 진단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이제 앱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단순한 트레이닝으로 게임처럼 만들어서 가가지고 거기 저개발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심장 소리를 리코딩해서 그거를 선진국에 보내가지고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인프라 시스템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저개발국이라고 하는 게 그 IT 산업에서 이렇게 배제돼 있다, 뭐 이런 측면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IT 산업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잘 활용하면 그런 저개발 사회에서 큰 임팩트를 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걸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한마디 더 들면, 사실 ICT 기술을 활용해서 저개발국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개발된 국가에서 받는 혜택을 그 사람들은 받지 못하니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건 당연히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한국은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고 어딜 가든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스마트폰, 스마트 장비 사용하시지만 저도 지금 배터리가 한 10% 정도 남았는데 오늘 아침에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항상 있는데,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서 이제 그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고민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좋은 활용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갖추고 그것과 같이 제공될 수 있어야 더 좋은 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다 보니까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상 일단 질문 하나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이제 남은 시간상 질문을 한두 개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또 큰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아까 굉장히 어떤 노란 머리?
연사들이 꼭 질문을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게 그 기능성 게임이라는 게 새로 이렇게 저희 삶에 녹아가고 그런 거를 지금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게임들은 많은 사람들이 막 즐기고 있는데 이 기능성 게임이 실제 존재하는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약간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기능성 게임이라는 게 어떤 게임을 하면서 어떤 걸 추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가 보통 하던 게임들은 그냥 스크린상에서 사람들 만나고 그냥 손맛을 즐기고 이러면서 하는 게임이어서 이게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삶에 녹아듦에 따라서 보통의 게임들이 사라지고 그 전부 다 기능성 게임으로 바뀌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러한 보통의 게임들이 남아있게 되는 건지 그런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Mr. Huisman, please. I think you're right. I think the world of serious games and entertainment games will coexist. They have a total different purpose. And I think what we are exploring right now is what does playing a game with the individual that's playing a game. So we know the negative effects, but if there's a negative effect, there's also always a positive effect. So I think, for example, that playing games works on your self-esteem. So I think those games will. I don't think they will be separated. I think there will be entertainment games. I want to be entertained, and you want to be entertained. But I think that the definition of serious games will broaden very quickly. Because if you look at serious games just as a game, I think you're missing out on all the opportunities that game mechanics and a more game-like approach on learning, on business, on society, then the effect is much bigger. So I think your question should be broadened up. So yes, you always have games on your smartphone, on your PC, on your laptop. And we will see the gamification of cultures and of education. And I think then the effect is much bigger. I want to add a little bit of nuance. There's this famous media philosopher, Marshall McLuhan, who stated, anyone who makes a distinction between education and entertainment doesn't know the first thing about either. I think there are, you learn, if you believe in serious games, then you also should admit that you learn something from every game you play. Only the things you learn from playing entertainment games are only useful within the context of the entertainment game. So I think that you can create serious games that have as much entertainment power as entertainment games that are on the market now. So for instance, with some students, we did a project which was a serious game, which became so popular all over the world that the IP of it was bought by an entertainment game company, and they brought it out for Nintendo Wii. They changed some things to it, but the core mechanics were exactly the same. So I think that you can, and as also mentioned before, games are not fun because they're games, but they're fun because they're well designed. And if we create serious games that are not well designed, then I don't think we miss the purpose, I think.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우려죠, 사실. 그러니까 어떤 우려냐면 이제 우리 좋은 게임이 나쁜 게임을 이길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데 좋은 게임, 나쁜 게임의 그 승패는 결국 그 좋은 게임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 경제학에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뭐 그런 이제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게임 세상에서는 혹은 우리가 그 뭐랄까 넓은 관점에서 보면 항상 나쁜 놈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나쁜 놈들을 이기려면 좋은 놈들이 힘이 세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 좋은 게임들이 기능성 게임들이 재미가 없을까 하는 거를 열심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더 재밌게 만들고 그거에 더 의미 부여가 되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게임의 승산이 있다고 보는 이제 그런 측면인데요. 그거는 결국은 철학적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모티베이션을 말초적인 수준에서 만족시켜주는 게임들하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혹은 더 중요한 의미 있는 부분에서 사람들의 어떤 만족감을 채워주는 그런 이제 게임이든지 활동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레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은 항상 조금씩은 발전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믿고 있고 그건 뭐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없는 거니까 뭐 신앙처럼 믿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게임이 어떤 게 있다. 사람들에게 잘 몰라서 그냥 말초적인 게임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혹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골방에 앉아서 하는 게임만이 진짜 게임인 것 같고 거기서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몰입을 해가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더 재밌는 게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끌려가는 그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 좋은 게임이 있고 더 흥미로운 게임이면서 나한테 건강에도 좋고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안 하고 골방에서 내 몸 막 배려가면서 이런 게임을 골라서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뭐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답변 해주셨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걸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뭐 사회자의 변덕으로 저도 첨언을 하나만 드리며 방금 이제 아쿠아가 영화를 구축한다. 굉장히 좋은 법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아쿠아가 영화를 구축하게 되는 게 옛날 금화를 만들던 시절의 얘기죠. 그러니까 금화를 100g짜리 금화를 만들었는데 시중에 돌아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 닳게 되죠. 그러면 그 다른 동전은 자기가 쓰는데 이용하고 좀 덜 다른 동전은 아무래도 자기가 집에 보관해서 조금 더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 그런 것들이 결국 사회의 시스템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였고 그게 우리 기능성 게임을 만드는데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기능성 게임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나쁜 게임을 이겨내려면 결국 우리가 그 본질, 사람이 게임을 즐기려는 본질, 욕망을 잘 관찰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너무 선한 쪽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만들어 나가고 또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때 본격적으로 기능성 게임이 폭발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지만 다음에도 또 기능성 게임 포럼 제작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효초 박사님 사회 하시느라 지금 갑자기 된 사회라서 좀 당황하셨을 텐데 그래도 너무 잘 봐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생각보다 그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보드가 꽉 찼습니다. 보드가 꽉 차서 염은수 위원장님이 집으로 가져가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뭐 드리죠 뭐. 그리고 지금 여기 계셨던 분들께서 그래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수고해주신 김변철 박사님과 그리고 다른 패널리스트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약간 촌스럽고 형식적이지만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리스트 분들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좌장 그리고 패널리스트 분들께서는 자료로 이동해 주시고요. 제가 그냥 마지막 인사 이제 드리겠습니다. 창야이 시티와 융합 인재와의 만남을 통해 만들어질 시리어스 게임의 눈부신 미래를 공유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는 게임 포럼 그리고 부제로는 창의성 향상을 위한 시리어스 게임 포럼을 지켜봐 주신 참석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저희 행사 중에 마지막 4일차 명품 사업 수행 대학별 교육 설명이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회를 진행한 포스텍 창의 IT 융합공학과 김진택이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